아마존은 어떻게 유통을 넘어 모든 산업을 제패하였는가? 디지털로 산업을 이끄는 아마존의 성장 비결, 디지털 전환. 파괴를 허용하고 개방을 선택하고 자기 잠식을 허하라. 온라인 서점으로 유통업에 진출한 아마존은 아마존고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까지 잠식하고 있다. 더불어 온라인으로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종 제조업, 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에도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산업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마존의 존재감은 아마존 이펙트라는 용어로 증명되고 있다. 일본 니케이가 이 용어를 2017년 히트 상품 1위로 선정할 만큼 아마존의 영향력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다. 그렇다면 아마존은 어떻게 유통을 넘어 모든 산업을 제패하고 있을까? 디지털 기술로 모든 산업을 이끄는 기업, 아마존의 성장 비결은 바로 전사적 디지털화에 있다.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 맥킨지의 파트너들이 집필한 디지털 대전환의 조건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생존을 넘어 성장하는 기업이 반드시 갖춰야 할 디지털 전환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란 무엇이며 기업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보여주는 이 책은 기업의 전사적 디지털화를 위한 가장 완벽한 바이블이 되어줄 것이다. 디지털 혁명 시대다. 디지털 혁명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이 없다. 좋은 소식은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디지털 혁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 기업들은 고객 관계와 생산 관리부터 협력사와의 소통에 이르기까지 전체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실패하거나 사라질 위험이 있다. 디지털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다. 따라서 디지털화는 CEO와 함께 시작돼야 한다. 디지털 전환이란 IT부터 첨단 분석, 센서, 로봇공학, 3D 프린팅에 이르기까지 기술이 가져다 주는 기회를 기업 발전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직원, 고객, 부품 제조사, 협력사를 포함해 기업을 이루는 생태계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디지털화에 성공하고 싶은 기업은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과 업무 과정을 개선하고 새로운 수입원을 비즈니스 모델에 추가하거나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을 더 좋은 새로운 모델로 대체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고객 경험을 구현하고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며 조직의 유효성과 능률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즉 디지털화란 기업 구조, 업무 과정, IT는 물론 새로운 현실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변화시키는 것이다. 스마트폰은 SF에나 있고 앱이란 말조차 알려지지 않은 인터넷 초창기, 디지털화가 유명한 첫 번째 피해자를 만들었다. 1996년 컴팩은 세계 기업 고객 시장에서 50% 이상 점유율을 기록한 PC와 서버 분야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세계적인 선두 기업이었다. 컴팩은 컴퓨터를 과거의 방식으로 제조하고 유통사들을 통해 매장에서 판매했다. 같은 해 31살의 마이클 델은 오프라인 매장 없이 인터넷에서 델 PC를 직접 팔기 시작했다. 혁명적인 것은 주문 방식만이 아니었다. 고객들은 델의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부품을 선택해 자신만의 맞춤형 PC를 주문할 수 있었다. 즉 델은 생산한 다음 판매하는 컴팩의 방식이 아니라 주문받은 다음 생산하는 방식으로 컴퓨터를 만들었고 개인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했다. 경쟁자들은 이를 즉각 알아채지 못했지만 델의 비즈니스 모델은 컴팩과 다른 컴퓨터 회사들보다 뛰어났다. 주문형 생산 원칙에 따른 대량 생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도요타 생산 방식으로 대량 생산하는 것, 온라인 판매는 이익이 적고 경쟁이 치열한 컴퓨터 시장에서 이익과 손실을 결정지었다. 컴팩은 유통사들과의 갈등이 두려워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용기를 내지 못하고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했다. 1997년 컴팩은 휴렛 패커드에 인수됐고 델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됐다. 델이 PC 산업에서 디지털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많은 산업의 기초가 흔들렸다.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로 영화와 음악을 감상하고 익스피디아와 에어비앤비로 비행기와 숙박을 예약하며 은행 계좌를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시대가 되면서 비디오 대여점, CD 판매점, 여행사 지역은행은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심지어 프로스퍼를 비롯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대출 같은 전통적인 은행 업무도 할 수 있게 됐다.
모든 산업에서 중요해진 디지털화, 자신이 속한 산업이 디지털화의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믿는 사람은 위험한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분야가 디지털화의 영향을 받는다.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이 쓸모 없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규모가 다를 뿐이다. 기업들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극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다. 누가 미래의 무인차를 테슬라, 구글, 애플이 아닌 포드, BMW, 후타 등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가 만들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앞으로 수년 안에 인터넷과 연결된 로봇 청소기와 오븐을 스마트홈 시스템에 설치할 기업은 어디일까? 지능형 냉장고가 알아서 온라인으로 주문한 식품을 배달할 기업은 어디일까? 크로거일까? 마트일까? 디지털화라는 주제는 당연히 대부분 기업에게 중요한 의제다. 예를 들면 많은 기업이 고객과의 소통, 생산, 협력사와의 상호 교류에서 디지털 전환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CEO 대부분이 포괄적인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인정한다. 디지털 기업이 되고자 하는 이들의 이상적인 전환 계획은 그 정의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또 이들은 디지털화라는 용어를 너무 좁은 범위로 이해하고 있다. 디지털화는 단지 IT와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기술은 디지털화의 토대일 뿐이다. 디지털화는 고객가치 제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업무 과정,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 등을 재정의하는 전체적인 변화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화는 이미 고객의 행동과 기대치를 급격하게 바꿔놨고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했으며 산업을 재편했다. 생산을 혁명적으로 바꿔놓고 인더스트리 모든 산업의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유통은 아마존, 알리바바 같은 디지털 경쟁사들의 도전에 직면해 있고 은행은 핀테크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익스피디아와 프라이스라인 같은 여행 포털은 관광 산업의 판도를 바꿔놓고 있다. 광고 산업의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도 다양한 디지털 채널들로 흔들리고 있다. 디지털화는 심지어 유행에 민감한 도시 사람들이 차량을 소유하는 대신 우버, 집카를 사용하는 공유 경제와 같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아날로그 세계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디지털화에 너무 늦게 합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객 요구를 잘 활용하는 스타트업들은 때때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한다. 예를 들면 와치앱과 유사한 메신저인 중국의 텐센트가 개발한 QQ를 사용하는 사람이 9억 명에 달한다. 이에 텐센트의 매출은 10년 만에 100배가 늘어나 2015년에 160억 달러를 기록했다. 텐센트 직원 2명 가운데 1명은 연구개발 분야에서 일한다. 중국 우버의 경쟁사이자 중국 택시와 리무진 시장을 장악한 디디 주식은 회사 가치를 2015년 약 60억 달러에서 18개월 만에 200억 달러로 3배 이상 끌어올렸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고전적 유형을 따른다. 디지털화로 유발된 비즈니스 아이디어들은 공급 측면에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수요 측면에서 발생했는지, 그리고 아이디어가 확장되거나 개선된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지는지에 따라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확장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진 새로운 서비스의 사례로 카약이 있다. 카약은 전통적인 여행사의 업무를 디지털로 바꿔 사용자들이 항공기, 호텔, 렌터카를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카약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전통적 시스템에 기초를 둔다. 다른 디지털 기업들의 상품은 과거에 불가능했던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이용한다. 스포티파이가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다. 스포티파이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고객들에게 음악 자료실 전체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한다. 사용자들은 개별 노래가 아닌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따른 돈을 낸다. 이런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음악 시장을 혁명적으로 바꿨고 음악 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꿨다. 스포티파이에 비하면 애플의 아이튠즈 스토어는 진부해 보인다. 수요가 만들어낸 혁신의 사례로는 달러 쉐이브 클럽이 있다. 최근 유니레버가 10억 달러에 인수한 달러 쉐이브 클럽은 회비를 받고 남성들에게 면도기와 관련 제품을 제공한다. 매달 면도날과 면도 거품 등을 포함한 세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회원들은 슈퍼마켓에 가는 수고를 던다. 나이키 아이디는 수요에 의해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된 사례다.
고객들은 개별적으로 온라인에서 운동화를 디자인하고 모양, 소재, 색상을 고르고 심지어 모노그램을 추가할 수도 있다. 시각적 미디어가 중요해졌다. 동영상 매체가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더 많이 동영상을 본다. 다른 활동을 하면서 동영상을 보는 경우도 많다. 온라인으로 직접 제공되는 이른바 OTT 오브 더 탑 인터넷으로 방송, 영화 교육 등의 동영상을 전달하는 서비스 동영상은 전통적인 텔레비전과 건당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 페이퍼뷰의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하고 있다. 고객의 관심을 계속해서 끌고 싶다면 전통적인 문자 기반의 고객 소통을 동영상으로 보완해야 한다. 최근 들어 상당 기간 동안 고객들이 가상 세계에 매료되면서 현실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광고 예산이 텔레비전과 인쇄 매체에서 모바일 서비스 제공 기업들로 급격하게 이동한 것이다. 이제는 동영상이 스마트폰 화면까지 점령했다. 시간과 영상 구성 측면에서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다양한 연속 프로그램도 출시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 게시판에서 상품 품질에 관한 정보를 얻고 비교 사이트에서 가격 대비 성능비를 확인하며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의견을 올린다. 매장에서 쇼핑할 때조차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온라인이나 지역의 다른 오프라인 매장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지 스마트폰으로 확인한다. 경영자들은 시장에 대한 기존의 정의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도처의 새로운 도전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이전에는 서로 연결돼 있지 않았던 개별 기기들을 온라인 데이터와 연결시키는 네트워크인 사물인터넷, IoT가 전통 산업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의료 시장을 살펴보자. 갑자기 피트니스 밴드와 앱을 가진 IT 기업들이 의료 시장에 뛰어들어 고객들에게서 얻은 데이터를 활용해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기업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 B2B가 고객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 BC를 구분하는 과거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갑자기 B2B2C라는 용어도 생겨났다. 알코와 같은 산업용 원자재 기업이 최종 소비자가 알루미늄으로 뭘 하는지 알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전통적인 기계 제조사들도 산업 간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 예를 들면 농기계와 트랙터를 생산하는 거대 기업인 존디어 약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토양 상태 종자의 특성, 광범위한 추가 정보를 토대로 세부적인 일기예보를 분석해 생산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농사법을 추천해준다. 또 연료를 절약하고 수리 횟수를 줄이고 농기계들을 최적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부들은 마이존디어닷컴에서 농기계에 달린 센서들이 미디어 데이터 센터로 보낸 현장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팜 매니저 앱을 깔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도 정보를 볼 수 있다. 화학회사인 몬산토는 다른 방향에서 농업 세계로 진출했다. 몬산토는 2012년에 프리시전 플랜팅 인수했다. 프리시전 플랜팅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파종하는 농부들이 종자를 심을 깊이, 간격, 종자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상태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몬산토의 핵심 사업과 동일한 고객 기반을 활용하고 동일한 가치 더 많은 수학계로 제안하지만 완전히 다른 기술적 접근법이다. 몬산토는 비즈니스 모델을 조화롭게 확장하는 동시에 산업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그런데 이런 구분이 디지털화 때문에 쓸모없어졌다. 기업 고객들이 아마존과 구글에서 주문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상품 검색이 얼마나 단순한지, 제품 배송이 얼마나 빠른지 경험하자 자연스럽게 B2B 시장에서도 이를 기대하게 됐다. 기계 부품을 주문하는 것이 왜 아마존에서 책을 주문하는 것보다 복잡해야만 할까? 배달은 왜 하루가 아니라 몇 주가 걸릴까? 설명서는 왜 어려운 기술 용어를 써서 쉽게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을까? 왜 공급자의 사이트는 검색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왜 공급자 눈불만에 즉각 대응하지 않을까? 소비자 시장에서 나타난 변화를 따라가는 것은 B2B 시장의 고객 관계만이 아니다. 디지털화 덕분에 많은 B2B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해 최종 소비지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것이 B2B2C다. 기업 고객들이 아마존과 구글에서 주문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상품 검색이 얼마나 단순한지,
제품 배송이 얼마나 빠른지 경험하자 자연스럽게 B2B 시장에서도 이를 기대하게 됐다. 기계 부품을 주문하는 것이 왜 아마존에서 책을 주문하는 것보다 복잡해야만 할까? 배달은 왜 하루가 아니라 몇 주가 걸릴까? 설명서는 왜 어려운 기술 용어를 써서 쉽게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을까? 왜 공급자의 사이트는 검색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왜 공급자는 불만에 즉각 대응하지 않을까? 디지털화 덕분에 많은 B2B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해 최종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것이 B2B2C다. 인도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크래프트질라는 소규모 가정용 인테리어 소품 제조사들과 공예가들을 연결해준다. 그전에는 공예가들이 전문 소매점을 통하거나 아니면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했다. 크래프트질라는 재고를 만들지 않는다. 판매자와 고객을 연결시켜주고 사이트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피트니스 밴드 제조사인 핏비트 영국성 UBP와 어도비 같은 기업들과 함께 직원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B2B2C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계약 당사자는 기업 B2B이고 고객은 직원들 B2B2C이다. 파나소닉과 알리안츠도 집과 아파트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비슷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 파나소닉은 고객의 집에 감시와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알리안츠의 자회사인 알리안츠 글로벌 어시스턴트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 신호를 받아 구조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유통 채널 관리하기 디지털화는 최종 소비자 단계뿐 아니라 고객과의 접점을 혁신시킨다. BC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을 둔 새로운 규칙들은 B2B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면 독일의 난방 시스템 제조사들은 전문 설치 업체들을 통해 상품을 판매했다. 부데루스, 비스만, 바일란트, 볼프, 융커스 같은 기업들은 자신들의 난방 시스템 설치 업체들을 적극 육성하고 이들을 통해 고객을 확보했다. 베를린의 스타트업 터몬도는 독일 전역에 걸쳐 고객들에게 난방 시스템을 공급하는 다양한 서비스팀과 설치팀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개발해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했다. 2012년에 개설된 이 포털은 2015년 한 해 동안 86.4%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고객은 포털에서 다양한 브랜드와 설치비를 포함한 맞춤형 정찰가를 선택할 수 있다. 터몬도는 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조언해준다. 제조사와 중간거래상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위협받는 문제에 직면했다. 앞서 살펴본 컴팩의 사례와 비슷하다. 컴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조사와 중간 거래상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난방 시스템 제조사 설치업체 더몬도 그 밖의 시장 참여자들이 새로운 생태계에서 협력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 데이터가 새로운 석유다. 라는 말이 있다. 데이터는 모든 디지털화에 필요한 원자재다. 맥킨지의 연구에 따르면 2015년에 이루어진 국제적인 데이터 이동이 전통적인 국제교역보다 세계 경제 성장에 더 많이 기여했다. 기업들은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아마존과 오버스톡은 온라인 유통기업들은 수백만 개의 상품에 대해 초 단위로 가격 조정이 가능한 동적 가격 책정 동일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시키는 가격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경쟁사의 가격을 추적하고 현재의 판촉 활동과 함께 분석한다. 그리고 시계열 분석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매 시간마다 모든 상품에 대해 새로운 역수요 곡선 수량이 죽어진 상태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곡선을 해낸다. 레이 커즈와일은 논문 수학 가속의 법칙에서 인간 역사를 관통하는 기술 발전의 기하급수적 성격을 왜곡적인 로그 눈금이 아니라 선형 눈금에 맞춰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런 왜곡적인 관점에 끌리고 그 결과 무심코 미래의 발전 수준과 속도를 상당히 과소평가한다고 추정했다. 또한 우리가 현재의 기하급수 곡선의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21세기에는 발전이 매우 급격할 것으로 예측했다. 커즈와일은 한 인터뷰에서 기하급수적 성장의 기본 역학을 이렇게 설명했다. 내가 선형 방식으로 30걸음을 걷는다면 1, 2, 3, 4, 5, 30에 도달한다. 기하급수적 방식으로 30걸음을 걷는다면
24,8,16으로 늘어나 10억에 도달한다. 이는 대단히 흥미롭고 동시에 반박이 불가능한 논리다. 그런데도 믿기 어렵다. 우리 생각이 맞고 있기 때문이다. 커즈와 일은 오늘날 모두가 기술적 진보에서 연속적인 선형 발전을 기대한다. 하지만 미래가 되면 생각보다 더 극적인 변화에 대부분 사람들이 놀랄 것이라며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고 말했다. 어느 누구도 관리자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리라 기대하지 않지만 과거 세계적인 상표였던 코닥의 사례는 경영진이 디지털 변화를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잘 보여준다. 창의적인 개발자가 많았던 코닥 연구소는 1975년에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선보였다. 하지만 경영진은 수익성이 높은 코닥의 필름 사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디지털 카메라 프로젝트를 중단시켰다. 대신 일본의 경쟁사들이 1980년대에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다. 마침내 코닥도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기 시작했지만 너무 늦었고 초창기의 기술적 우위도 모두 사라졌다. 코닥은 2012년에 파산했고 350억 달러에 이르는 시장 가치도 사라졌다. 이제는 디지털 카메라 시장도 틈새 시장으로 변했다. 코닥이 1975년에 과감하게 디지털 시대에 뛰어들었다면 애플과 같은 혁신을 이끌지도 모른다. 그렇게 됐다면 첫 번째 아이폰은 컴퓨터 회사인 애플이 아니라 카메라 회사인 코닥에서 만들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 100년 동안에는 헨리 포드가 기업의 정의를 대변했다. 즉 명확한 분업 체계에 따라 대량 생산을 하는 매우 전문화된 조립 생산 라인이 그것이다. 전문화와 효율성에 집중한 테일러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동차와 세탁기를 살 수 있었고 휴일에 여행도 갈 수 있었다. 하지만 기업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가로막는 장애물 역시 바로 이 20세기의 성공 모델인 테일러 시스템이다. 실제로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조직들은 변화가 무질서를 초래할 것이라고 두려워한다. 대신 기업이라는 기계가 작동을 멈추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된 프로젝트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혁신을 수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경제학자라면 연구와 개발에 투입된 자금의 함수로 기술의 성과를 규정하는 S곡선을 안다. 기술 발전의 S곡선에 따르면 새로운 우월한 기술로 이전하는 초기의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는 쉽다. 디지털 전환은 훨씬 더 어려운 과제다. 디지털 전환이 좌초하지 않고 실패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려면 명확하게 정의된 개념을 따라야 한다. 가장 먼저 근본적인 혁신을 준비하기 위해 인더스트리 4.0 같은 구호를 버려야 한다. 왜? 무엇을? 어떻게? 이 세 가지 단순한 질문이 미래의 방향을 알려줄 것이다. 왜 변하는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미래의 매출과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갑자기 스스로 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한다. 초기 변화의 지표들은 종종 간과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블록버스터가 당면했던 디지털 혁명의 사례들을 지금도 여전히 찾아볼 수 있다. 2004년 블록버스터는 점포 8,000곳의 매출이 6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비디오 대여업체였다. 블록버스터 이사회의 어느 누구도 불과 몇 년 전에 생긴 넷플릭스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넷플릭스는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우편으로 DVD를 보내주는 매력적인 정기 구독 시스템을 운영했다. 블록버스터의 엔지니어들은 아무런 긴장감 없이 느긋하게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개발했다. 2007년 넷플릭스는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실시간 재생하는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을 개발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제 DVD는 구시대의 유물이 됐다. 고객들은 우편물을 기다릴 필요도 돌려줄 필요도 없는 데다 즉시 감상할 수 있는 넷플릭스의 매력적인 서비스로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블록버스터는 그제야 대응에 나섰고 자체적으로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을 개발했다. 하지만 너무 늦은 데다 서비스 품질도 좋지 않았다. 넷플릭스는 이미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고 블록버스터는 고객들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블록버스터의 서비스 수준은 넷플릭스보다 훨씬 열악했다.
넷플릭스는 인터넷을 잘 사용하는 대체로 젊은 고객 기반을 단기간에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사이에 영화팬 대부분이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면서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깨달았다. 오늘날 넷플릭스는 시장의 선도자가 된 반면 블록버스터는 2010년에 파산을 신청했다. 블록버스터의 교훈은 명확하다. 기업이 아무리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도 경영진이 디지털화가 기업에 미치는 변화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면 결정적인 위험에 노출된다. 그리고 변화는 이해하지만 현재 수익 구조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려고 대응을 지연시키는 사람은 사실상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도전과제 찾기 근본적인 개혁에는 강인함, 확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계기가 필요하다. 약간의 두려움, 심지어 실존적인 두려움도 디지털화에 큰 도움이 된다. 두려움이 당신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기업에서 두려움은 행동에 나서도록 압박하고 혁신을 받아들이려는 의지를 만들어낸다. 결국 디지털화는 매력적인 가격을 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상품, 서비스, 업무 과정 개발, 즉 완전히 새로운 가치 제안이다. 전사적 디지털 전환을 이루지 못한다면 곧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다. 임박한 변화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다. 보시의 CEO 폴크마 덴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피자 주문이나 택시 호출을 더 쉽게 만들어줄 방법은 많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 행태는 변한다.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을 것이다. 절박하지 않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눈앞의 변화를 행복하게 외면할 뿐이다. 디지털화는 육체 노동을 하는 직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승강기 제조사인 신들러에서는 직원의 50% 이상이 현장 서비스 분야에서 근무한다. 현장 서비스 직원들은 전문 기술과 육체 노동이 동시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과거에는 서비스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기 전에 문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해 필요한 도구나 부품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부품을 재주문하는 데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번거롭게 현장을 다시 찾아야 했다. 신들러는 자동화된 진단과 사전에 문제를 진단하고 부품을 주문하는 예측 분석 시스템을 적용해 이 모든 과정을 단순화시켰다. 현장 서비스 직원들에게 아이폰을 지급하고 현장 활동을 단순화하기 위한 앱을 지원했다. 이 모든 것이 서비스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을 뿐 아니라 고객과 직원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 기업을 현재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미래로 이끌고 싶다면 강점에 집중해야 한다. 경쟁에서 기업을 차별화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기술력, 고객의 강력한 충성도, 브랜드의 매력. 디지털 세계에서도 이런 강점들이 필요하다.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강점들을 가진 기업들이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다. 모든 관리자가 자문해야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경쟁자들이 새로운 기술로 우리 사업을 공격하는가? 우리가 디지털화에 따른 기회를 잡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개발하고 있는가? 새로운 수입원들이 전통적인 산업의 경계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대답이 불안할수록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고 일정 부분 수익을 포기하려는 의지도 커진다. 변화의 파괴력을 고려한 설득력 있는 가치 제안과 함께 회사의 새로운 미래상이 필요하다. 디지털화는 기업의 강점에서 시작한다. 탁월한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기업들은 디지털 기술로 어떤 새로운 고객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매일 막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들은 고객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상품을 우선적으로 찾아봐야 한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로 연결된 의료 비즈니스 모델은 검증된 통신기술과 새로운 IT 개념을 결합한 것이다. 이는 이미 잠재력을 입증해 보이고 있는 기술 결합이다. 빅데이터 덕분에 치료법을 개인화할 수 있고 동시에 데이터에 대한 지능적 분석을 통해 예방적인 진단이 가능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업무 과정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할인점 같은 기업들은 공급망의
디지털화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많다. 예를 들면 운송되는 상품에 센서를 부착하고 여기서 생성된 데이터를 배송 경로 개선과 더 효율적인 공급망 개발을 위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모든 것이 CEO에게 달려 있다. 고위 경영진들이 변화를 보여줄 경우에만 체계, 절차, 경영 도구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IT 시스템 도입 같은 필수적인 변화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6년 전 이멀트는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적인 산업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도입했다. 그 과정은 매우 힘들었다. 이 기간 동안 지는 서열과 관료주의 철폐 등 디지털 경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연구했다. 동시에 생산 방식과 효율적인 개발 등 검증된 생산 방식을 재가동했다. 또 수천 명에 달하는 디지털 인재를 고용했고, 현재는 인더스트리 4.0 공정을 통제하기 위한 개방형 플랫폼인 프레딕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레딕스에서는 GE앱뿐 아니라 외부 개발자들의 앱도 가동시킬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현재 GE의 중요한 부서가 됐고, GE 디지털 전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디지털 전환은 결코 끝나지 않는 여정이다.